네, 최원열 의원님 순서입니다. 일자리를 어디서 만들까 생각해 보면 한 네 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기존 산업에서 구조개혁을 통해서 일자리가 나올 수 있고, 또 아까 많이 논의가 됐지만 우리 서비스 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거기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, 또 창업을 활성화해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많이 생김으로써 일자리가 생기고, 또 외국으로 나간 기업들 어떻게 한국으로 유턴시켜서 일자리 만들 거냐, 이게 이제 우리 답인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첫 번째, 기존 산업에서 이제 제가 구조개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, 어떻게 보면은 고통 분담이거든요. 이게 이제 한 가지 보면 아까 자업 쉐어링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,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 분명히 52시간만 일하도록 돼 있잖아요. 근데 정부가 이상하게 그걸 유권 해석을 잘못 내리고, 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이점이 있고, 기존에 또 노동자들도 또 뭐 추가적인 일을 통해서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서로 삼자가 합의하에서 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새로운 법 개정이 아니라 기존의 법만 법대로만 지키면 52시간의 일자리를 통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제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데, 특히 이제 중소기업 하는 분들이 이제 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신 것 같은데, 우리 사장님들 어떠세요? 실제로 그러세요? 민 사장님.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체감을 느끼기는 합니다. 예.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발표문에서도 세 가지 원칙을 주장을 했던 거죠. 하나는 규제 개혁 문제, 근무 환경 개선 사업,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해소, 그 세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요.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면 인재들도 어차피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나라도 굉장히 튼튼해지고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재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. 네. 근데 중소기업에는 인재들이 잘 안 들어오고 대기업만 선호하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무원 선호도가 공식 선호도가 47%라는 거죠. 이거는 정말 실망스러운 데이터인데. 그러니까 좀 예. 장기적으로 보면 네. 모든 사람이 9시에 출근해서 8시에 퇴근한 걸 아주 철칙으로만 지켜주면 뭐 회사에도 그렇게 추가적으로 큰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, 이 부분을 좀 연구원에서 연구를 좀 많이 해보세요. 네네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임금 구조 조정, 아까 우리 윤정호 의원님께서 이제 이미 높아진 그 근로자들의 임금을 어떻게 낮추느냐, 밑에 있는 임금을 올리는 게 답이죠.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. 그런데 이제 과연 그게 각 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냐, 이걸 이제 따져보면 이제 기존의 그런 어떤 고통 분담이 뒤따르지 않으면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라든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상당히 이제 어려울 수 있어서, 기업이 사는 범위 내에서 이제 임금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서로 좀 쉐어해야 될 부분이고,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, 중소기업 간의 공정 경쟁의 풍토만 제대로 조성이 되면 중소기업이 적정 이윤이 보장이 될 거고, 중소기업의 임금이 올라갈 수 있지 않겠어요? 우리 저 유준식 회장님의 경우에는 그 가구니까 완성품이죠. 그 회사는 그렇죠. 아웃소싱 제도를 많이 거기도 도입하고 또 있습니다. 하청이 있고 그렇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최종 완성품 회사잖아요, 사장님. 네, 그렇습니다. 예. 규모가 이제 중소기업이지 다른 이제 원하청, 일하청, 이하청 그런 관계 회사는 아니시니까 네네. 아까 뭐 큰 어려움은 없다 그러시는데, 사실 문제는 이쪽에서 생기는 거거든요. 대기업이 이제 납품 받아가지고 적정 이윤이 보장이 되도록 해주면 좋은데, 납품가를 그냥 이렇게 강제로 인하시켜가지고 적정 이윤이 보장이 안 되니까 생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, 중소기업 생산성 떨어진다는 게 중소기업의 탓은 아닌 것 같아요, 제가 보기에는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생산성이 높아지려면 적정 이윤이 보장되도록 해줘야 돼서,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한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창업 이거 활성화,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, 우리
김다영 저 사장님께서도 어디 잡지사하고 인터뷰하실 때 보니까 창업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자금 조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실제 정부에서 각종 그 자금 조달의 저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 해보시니까 어떤 게 제일 어려우시던가요? 자금 조달 면에서. 일단 처음 저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 그쪽에서 하는 청년 자금을 활용을 했었었는데요. 하게 되면은 뭐 발표를 하게 되고 이제 뭐 2박 3일간의 연수나 이런 것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과정에서 약간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내야 된다는 점과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의 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규제들에 있어서 거기에 100% 한다고 해서 해당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각자만의 약간 애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 아까 그 임정욱 센터장님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기업에서 뺏어가면 또 사람 뽑아서 기르면 된다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문제 같아요. 중소기업이 뭐 R&D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해서 이제 성장을 해야 되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거를 대기업이 그 기업 자체를 인수를 해주거든요. 근데 우리는 기술만 빼가고 사람만 빼가 버려요. 회사가 망해버리거든요. 이게 이제 한국 그 중소기업의 큰 애로사항 같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하셔서 순수한 시장 원리라고 그러면 좋은 사람 뭐 데려가면 또 사람 데려다 키우면 된다 하지만 그게 이제 기업 생태계에서는 엄청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이기 때문에요. 우리 저 임 센터장님도 다른 데게 그 토론회 가시면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. 뭐 물론 제가 아까 짧아서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는 거 알고 있고요. 해외에서는 뭐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그런 스타트업들 아예 통째로 인재를 이렇게 데려오기 위해서 빼가는 게 아니라 회사 자체를 계속 인수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서 저도 어떻게 해야 대기업들이 그렇게 스타트업들을 사람을 빼가는 게 아니라 아예 회사째 인수하는 그런 게 될까라는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요새 그렇게들 사실은 좀 하고 있습니다. 좀 변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.